2020년 2학기 현대문학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 소개를 먼저 하고 또 진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를 보면 이미 우리 포털에도 제공되어 있고 또 블랙보드에도 이 강의 계획서가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이것을 열람할 수도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이번 학기 현대문학사 강의는 현장 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KUOCW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했는데 일단은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고 차후 상황을 봐서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문학사 탐구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현대문학에 대한 역사적 서술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이고 이랬습니다. 자, 현대문학에 대한 역사적 서술, 이것은 우리가 현대문학사라는 과목에서 가장 익숙한 공부 방식입니다. 문학사 책을 교재로 선정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문학사가 여러 권 있지만 김윤식 선생이 같이 쓴 한국문학사라든지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통사라든지 등등의 또 권영민 교수의 현대문학사라든지 또 우리 고대에서 정한숙 선생님의 현대문학사라든지 등등 문학사를 기술해 놓은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문학사,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전체를 망라한 종합적인 서술을 통해서 한국 현대문학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역시 현대문학사, 문학사 기술은 문학과 역사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 서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서술입니다. 여기 말하는 역사적 서술. 역시 그것은 만원경으로 조망하듯이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넓은 시야를 가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학습하는 학생 입장에서, 수강생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상당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현대문학 작품들을 읽고 그 문학사적 연결을 탐색하고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좀 더 미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주도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서술 자체를 학습하는 것은 자기가 문학사를 서술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전문가들이 문학사를 기술한 책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잘 알려진 문학사 책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문학사를 내가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술된 책을 내가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김윤식 선생이나 조동일 선생이나 또 정한숙 선생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문학사를 기술하게 됐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작품을 먼저 읽고 그 작품이 어떻게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어느 정도 그죠? 지식이 체계화되어야 문학사를 서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문학사 책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좀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문학사 책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책들을요. 여기에 참고도서에 지금 얘기했던 대표적인 책들이 소개되어 있죠. 참고도서에 바로 김윤식, 김현 공저 한국문학사,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 통사. 한국문학 통사 할 때 통자는 그죠? 통할 통자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간통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한국문학 전체를 그죠? 기술했기 때문에 고전문학, 개화기 문학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왜 5권인가 하면 현대문학에 해당되는 시대가 5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목에 부합하는 책은 5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 놨습니다. 이 책도 읽어볼 그리고 공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기본적인 차원에서 직접 중요한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문학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노력이 누적되어야 현대문학사를 기술하는 그죠? 수준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과 첫 번째 방법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번 학기에 내가 채택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동적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능동적 방법인데 이 강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국 현대문학사를 탐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한국 현대문학사를 탐색한다고 해서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끝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더 많은, 그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현대문학사, 한국의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사 수업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한국 현대문학사를 시, 비평 등 장르별로 이 중요한 작가를 우선 선정하고 또 그 작가의 중요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읽고 작품이 문학사에는 문학에 대한 역사지만 그 작품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죠. 중요한 작품, 중요한 작가의 중요한 작품 가장 기본적인 그죠? 미시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고 문학사적 연결고리를 찾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교재는 한국 근대시와 실론의 구조적 연구라는 책이고 태학사에서 1999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중요한 작가와 비평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교재를 활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도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참고도서 외에도 몇 개 더 참고도서를 제시해 놨습니다. 자, 가제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제물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공부하는지 진도 계획을 살펴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간고사까지는 이 책에, 이 교재에 2부에 있는 단원들을 먼저 공부하는데 2부는 주로 시인들의 시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정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서정주의 작품들을 같이 공부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영운, 자, 서정주를 3주 동안 하고요. 여기 우리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 작품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문학사를 연구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문학은 작품을 한 편 한 편의 작품이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인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인의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 시인 혹은 어떤 소설가를 잘 이해하려면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 시인이 그 소설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죠? 어떤 연애 관계가 있었고, 어떤 가족 관계가 있었으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걸 연구하는 게 전기죠. 어떤 문학가의 전기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도 문학 연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품이죠. 왜? 그 시인과 소설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문학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으로 소설가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인이나 소설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기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 탐구하는 것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 시인이나 작가를 이해하는데. 그러나 더 핵심적인 본질적인 요소는 작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사라는 과목이지만 이 시인들 세 사람을 일단 대표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니, 이 세 사람이 한국 현대문학사의 대표 시인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 학기에 이 현대문학사가 다 완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현대문학사 공부가 완료되는 것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했습니다. 샘플로 그래도 대표적인 현대 시인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첫 번째 방법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다 다루는 거죠. 그죠? 작품은 읽지 않고 쭉 그냥 훑어가는 것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은 작품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은 한 명만 다루기도 어렵고 너무 많은 시인과 비평가를 다루는 것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샘플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지금 선정했고, 이 세 사람 다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시적 경향이 조금씩 다 다른, 그죠?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도 물론 다르고요. 한용운 시인이 20년대를 대표하는 정신주의적 세계, 서정주가 30년대 이후에 50년대까지 생명파 시인, 김종삼은 5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 시인, 이렇게 영역별로 한국 현대시의 큰 유형을 대표하는 세 사람의 시인을, 시대와 유형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뽑았고요. 서정주의 또 대표작들을 같이 우리가 분석해 나가고, 한용운의 대표작들, 김종삼의 대표작들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중간고사까지의 공부입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품 한 편으로부터 문학 연구는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서정주의 화사라는 작품 한 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 한 편, 김종삼의 물통이라는 작품 한 편을 얼마나 깊이 있게 감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연구자의 능력이 일단 거기서 판정이 됩니다. 그 능력을 훈련하고 연마하고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서정주를 이해하고 한용운 시인을 이해하고 김종삼 시인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잘 안 되는 사람이 한국 현대 문학사를, 그죠? 더 큰 범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공부나 연구는 작품 한 편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나의 지론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내가 주로 하는 설명은 모나드라는 개념입니다. 모나드가 뭐예요? 라이프니츠라는 이 철학자가, 그는 수학자이기도 했죠. 이 개념을 처음 이제 사용하면서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를 응축하고 있는 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하나라도 우주의 신비가 들어있다라고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가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개념하고 상통하죠.
서정주의 화사 한 편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서정주 시세계, 적어도 서정주 초기 시세계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과학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n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품 한 편은 서정주 전집을 보면요. 서정주 전집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서정주 전집에서, 이건 예전에 나온 민음사에서 나온 전집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은행나무에서 나온 전집입니다. 이 전집에 굉장히 많은 서정주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n분의 1로 나눈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이 한 편이 가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 한 편은 거의 전체를 압축해 놓은 듯한, 그죠? 형식과 내용을 압축해 놓은 듯한 깊이와 밀도를 가질 수 있고, 강도, 그죠? 인텐시티, 강렬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강도라고도 번역하고, 강도와 밀도의 차이를 알죠? 그래서 한 편의 시가 밀도가 있고, 또 강도가 강한 시가 있고, 뭡니까? 아주 평면적인 시도 있고, 입체적인 시도 있고, 깊이가 있는 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모나드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여기서 공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겠죠. 작품을 읽고, 서정주의 작품을 읽고, 어떤 작품이 평범한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 핵심적인 작품이다. 이때 내가 핵심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나드입니다. 이 한 편이 전체를, 그죠? 최소한 서정주는 오랫동안 시 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로 만약에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 한 편의 시가, 그죠? 이것은 후기시, 이것은 초기시, 모나드가 될 만한 작품들, 즉 평이한 작품이 아니라 핵심적인 작품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독자의 능력과, 그죠? 능력에 좌우됩니다. 우리 지금 수강생들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라기보다는 고급 독자이고, 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더 전문적인 독자, 즉 비평가가 될 수도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요. 시를 창작하는 입장이라면 시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자가 아니라 고급 독자를 지향하고 전문 독자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품 한 편 한 편을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간 역빌로 샜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1차 과제 피드백이 7주차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지금 여기서 교재를 중심으로 내가 이 세 명의 시인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보는 관점의, 그죠? 내 나름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문학은 분석과 해석에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혹은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똑같은 작품을 놓고 볼 때도 한용운의 님의 침묵, 김종삼의 푹 치는 소년, 똑같은 작품을 놓고 볼 때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해석,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있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담당 교수의 분석과 해석을 그대로 따르거나, 교재는 물론 내가 쓴 거니까 같은 말이겠죠. 교재에 있는 분석과 해석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종의, 지금 수강생들은 학습자이기도 하니까요. 학습 플러스 자기 창의적인, 자기 나름의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학생들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과제를 최대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좋은 점수를 이 과제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과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기 나오는 임하, 박용철,
김기림, 이마, 박용철 이 세 사람의 비평문들을 역시 이렇게 모나드가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작품들을 같이 2주 간격으로 3주 간격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한국 현대 문학사의 대표냐? 세 사람만이 한국 현대 비평가냐? 그렇진 않죠. 아까 내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번 한 학기로 이 문학사 수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문학사 학습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주어진 이번 한 학기 수업 동안에 시인 중에서 시대와 그죠? 시인들은 시대가 다 달랐습니다. 20년대, 30년대, 50년대 이후 이렇게 다 달라요. 유형도 유파도 달랐어요. 정신주의, 그다음에 생명파, 모더니즘. 그런데 이제 이 비평가 세 사람은 시대는 같습니다. 같은 30년대. 근데 유파가 아예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유파입니다. 김기림이 모더니즘 문학을 30년대 이후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비평가라면 이마는 낭만주의, 미안합니다.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비평가이고 박용철은 낭만주의나 순수 시를 대표하는 그런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이 학습을 통해서 한국 현대 비평이 이 30년대 이후에 이 세 가지 유파가 계속 발전하고 개성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거든요. 물론 계속 뭡니까? 변형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사조도 생겨나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이제 문학사적으로 보면 만원경을 가지고 조망해 보면 모더니즘 비평, 여기는 이제 비평가니까 모더니즘 문학, 리얼리즘 문학, 순수 문학, 혹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문학, 문해사조로 이 순수 문학을 문해사조로 따져본다면 낭만주의나 상징주의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비평가만을 공부하지만 이들이 한국 현대 문학사의 비평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고 이 30년대에 시작된 이들의 비평 활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현대문학사라는 과목 속에서 왜 이 시인 세 사람, 서정주, 한영훈, 김종삼을 공부하고 왜 비평가 세 사람, 이마, 김기림, 박용철을 공부하는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금 이 표시 모든 게 다 이제 작품들이 다 표시되어 있죠. 서정주 어떤 작품, 뭐 김기림 어떤 작품 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작품들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 다 우리가 분석할 작품들이고요. 그 작품은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 텍스트를 스캔해서 블랙보드 강의 자료실에 파일로 올리니까 이것을 수강생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출력해서 거기다 메모도 하고 그죠?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나 자기 생각도 좀 체크하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랙보드 바로 이 강의 계획서, 강의 자료실 이걸 클릭하면 이 두 개의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의 자료. 자, 여기 현대문학사, 블랙보드의 현대문학사로 들어와서 강의 자료를 클릭하면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자, 이것은 지금 시인 세 사람, 비평가 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스캔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용철 텍스트 이것은 여기에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박용철 텍스트는 한자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에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한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서 박용철의 텍스트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에 한글 박용철의 텍스트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나 하면 박용철 전집이 새로 편집한 게 아니고 다 입력을 새로 현대어로 하면 좋겠지만 영인본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용철이 발표했던 당시에 30년대 당시에 그 발표된 그 지면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이 전집을 만들었어요. 동강당 서점이라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미리 그리고 출력을 해서 읽어오면 더 좋겠죠. 읽어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교재와 텍스트 이 출력을 해서 수업에 임해야 수업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이 작품 텍스트들이 수록된 그 책들을 이렇게 서정주는 전집, 그죠? 아까 얘기했죠? 가장 최근에 나온 전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행나무 2015년에 나왔고요. 이 서정주 전집이 16건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권 이것이 시입니다. 그 다음에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 김종삼 전집, 김기림 전집, 이마 예술 전집, 박용철 전집 다 전집에서 전집이 그래도 낙군 시집보다 여러 면에서 정본어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도 빈틈과 허점과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정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 전집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제물인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번 한 학기 공부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교재도 아니고 담당 교수가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그 내용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이 작품과 만나서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새로운 걸 교수가 얘기 못하고 있는 새로운 걸 자기가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것이죠. 그 해석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과제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물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차 과제물 15점, 2차 과제물 15점 해서 총 30점이고 그렇게 보면 과제물 두 번의 점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대등합니다. 자, 이것도 미리 얘기해 봅시다. 과제물이 30점인데 1차 과제 15점, 2차 과제 15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출석 10점입니다. 그럴 만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등한 점수가 과제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과제물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1차 과제는 중간고사 범위니까 세 사람의 시인입니다. 수업 중 학습한 시인들 중 한 명을 선정하고 자, 수업 중에 했던 작품도 좋고 아니면 이 전집에 수록된 다른 작품도 좋습니다. 과제물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을 할 때는 이걸 그러니까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공부한 작품은 이 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지만 그것만 대상이 아니고 수업 중에 공부하지 않은 서정주의 작품, 한용운의 작품, 김종삼의 작품도 과제물 대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관점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물론 새로운 작품을 선정했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 작품, 과제가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두세 편을 일정한 관점으로 선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세 편을 선정하는데 그냥 한 편 한 편 독립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분석 해석하고 두 번째 작품 분석 해석하고 이게 아닙니다. 두 편, 세 편을 어떻게 엮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그죠? 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읽어보면 거기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한 편 한 편이 다 독립된 게 아니니까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든 소설이든 한 편 한 편이 다 독립된 예술 작품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그걸 같이 공부할 때는 그죠? 이렇게 전 시집을 놓고 같이 공부할 때는 그 한 편 한 편을 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다 독립돼 있기보다는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세 편을 일정한 관점으로 선정해서 나름의 분석과 해석을 A4 3매 이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3매에는 작품 인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품 인용은 따로 이 분석과 해석과는 따로 앞에 작품 2편이든 3편이든 따로 인용을 하고 순수한 서술만 3매 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분석과 해석을 할 때 작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거, 따옴표 2개짜리 인용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체를 그죠? 그대로 인용해 놓고 이것은 이 페이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페이지에. 그래서 아까 7주차에 과제물을 1차 과제물을 피드백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이것을 그 중에서 같이 우리가 읽어볼 만한 좋은 과제물을 같이 공유하는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교수의 수업과 수업 내용과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서 담당 교수는 저렇게 해석했구나.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해석을 도전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랙보드의 차후에 다시 공지하니까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2차 과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평을 분석하는 것인데 비평은 좀 더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평을.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원생들은 가능하겠지만 대학원 석사생이나 박사생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과제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비평가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합니다. 김기림, 임화, 박용철이겠죠. 그 중에 한 명을 선정하고 역시 이 전집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전집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을 선정해도 됩니다. 일정한 관점으로 선정해서 자, 우선 내용 요약을 2.5매 합니다. 3매 중에서 2.5매 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내용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가요. 학생들 입장에서 나름의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0.5매 이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하는 과제물이 두 번째 과제물입니다. 비평에 대해서는 나름의 분석과 해석이 시나 소설에 비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역시 2차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평가 기준도 얘기했고 진도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유의사항을 보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블랙보드 공지사항의 강의 정보, 자료실, 과제 평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보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업이 전달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전달되고 학생과 교수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히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물론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시점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 블랙보드에 질문란이 있습니다. 블랙보드 질문란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질문하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 블랙보드 질문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토론실이라고 보이죠? 토론실. 예, 여기 토론실이 있습니다. 이 토론실을 클릭하면 강의 Q&A가 있습니다. 강의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주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과목인데요. 최종 점수가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상대평가가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비율이 허용하는 최대한 상향 조절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평가 방식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향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 제도 안에서 학생들에게 상향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업 진행 방식을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악화되어서 다시 온라인 강의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강의도 병행할 것을 고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KUOCW 그 실시간 동영상 강의보다 이 KUOCW는 강의 현장을 그대로 녹화하기 때문에 좀 더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축소된 시간이 아니라 75분을 그대로 수업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에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동영상 녹화를 해서 매주 2회 분량을 일주일 간격으로 수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화요일, 목요일 이제 5교시에 이 수업이 오프라인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개강하는 날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죠? 일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그 매주 수업을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으로 수강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출석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 방식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조금 끊어줄. 예, 첫 번째 우리 작품 분석 순서는 서정주의 작품들인데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자화상, 5살 때, 화사, 문둥이, 수도해동시, 나의시, 벽, 바다, 추천사, 행진곡 이렇게 총 8편을 10편이네요. 10편을 우리가 차례대로 분석해 볼 텐데요. 이제 한 편 한 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 한 시인의 시세계를 그리고 그 시인의 시적 상상력을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 편 한 편의 작품이 이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지만 한 편 한 편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기초가 되지만 그것을 그 부분을 모아서 전체적인 시세계 전체의 특성이나 상상력의 구조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로 내가 과제물에서 요구하는 것도 단지 한 편 한 편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2편, 3편 정도의 연관성을 하나의 관점으로 혹은 일관된 관점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 시인의 시세계를 파악하는데 이제 접근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작품을 서정주든 한용운이든 김종삼의 작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크게 보면 이 교재에 실린 논문이 어떤 큰 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서정주 시에 접근하는지 물론 이것은 담당 교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수강생들이 참고로
담당 교수는 저렇게 서정주 시에 접근했구나. 나는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이 논문은 서정주 시의 초기 시 제목이, 자, 우리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교재를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한 대로 이 지금 작품 텍스트는 부교재로 스캔해서 지금 블랙보드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출력해서 계속 작품을 시 작품이든 평론 작품이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몇 페이지인가 하면 253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구조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요. 이 논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서정주 초기 시, 이것은 뭘까요? 이 논문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기 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주 시세계 전체 속에서 초기 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니까 연구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죠. 연구 대상과 연구의 범위, 그죠? 중기 시도 있고 후기 시도 있고, 서정주가 긴 생애 동안 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룰 수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초기 시를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구 대상 서정주, 연구 범위 초기 시, 그 다음에 의미구조 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미구조는 뭘까요? 연구의 주제 혹은 연구의 관점, 그죠? 내가 서정주 초기 시를 어떤 관점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다는 거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제목에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란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책의 제목에도 구조라는 말이 들어있죠. 한국 근대시와 시론의 구조적 연구. 자,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구조 연구는 내가 오래전에 쓴 석사 논문인데, 이 논문에도 구조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 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진도 계획을 이미 얘기했지만, 김기림, 이마, 박용철의 1930년대 이 비평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의 제목은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일부의 제목입니다. 한국 근대시론의 구조적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 전체는 한국 현대시든 한국 현대비평이든 어떤 방법론으로 혹은 어떤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 관점으로. 구조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구의 관점이자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구조란 말을 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의미구조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는 내용에 해당되는데, 어떤 문학 작품에 시의 의미도 있고 소설의 의미도 있겠죠. 문학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술에도, 다른 예술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주로 우리가 내용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제 혹은 내용. 근데 이 구조란 것은 의미에만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도 구조가 있거든요. 그죠? 보통 우리가 문학 예술을 크게 내용과 형식이라는 어떤 범주로, 그죠? 영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과 형식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서 긴밀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죠. 형식이 따로 있고 내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이 따로 있고 내용이 따로 있어서 이걸 딱 1+1을 하면 2가 된다. 이런 것은 문학예술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수학적인 생각이죠. 문학예술은 내가 먼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식을 갖다 붙이면 되겠다. 1+1을 하면 좋은 시가 나오고 좋은 소설이 나온다.
좋은 비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산술적인 종합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 플러스 1은 2, 이게 산술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술은 그렇지 않죠. 문학은 그렇지 않죠. 이게 동시에, 그죠?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이론적으로 혹은 실제 문학 창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 중에 어느 게 먼저인가? 그죠? 이게 다 뭐라 그럴까요? 쟁점이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이 먼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적절한 형식을 만나서 문학 작품이 된다. 창작을 할 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형식을 찾아서 예술가가 시인이든 문학이든 다른 미술이나 음악이든 형식적인 실험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그 형식에 어떤 의미와 내용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결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산술적 결합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약간 옆길로 샜는데 구조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 구조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러면 의미 구조만 있느냐? 형식 구조도 있다는 겁니다. 형식에도 그러면 공통적으로 의미 구조든 형식 구조든 구조란 말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내가 모나드라는 걸 설명할 때 부분과 전체의 관계잖아요. 부분이 전체를 다 담고 있으면 그게 모나드가 되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우주의, 그죠? 이 생명의 신비를 다 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인간이라는 한 개체가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으니까 이것도 모나드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조란 말은 부분과 전체가, 그죠? 부분에 그치지 않고 부분이 전체의 관계 속에서 부분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할 때 구조란 말을 쓰죠. 그래서 건물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얘기하려면 방과 부엌과, 그죠? 거실과 모든 것이 전체적인 뭐예요? 형태로 파악이 돼야 그게 구조적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일부만을 자기가 파악한다고 하면 구조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의미 구조 연구란 말은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전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아까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창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든 소설이든. 자, 우리는 이제 뭐 문학과 예술이 다 공통점이 있지만 일단 문학으로 좁혀서 시 창작이나 소설 창작을 하는 사람은 아까도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발생론적으로 볼 때 창작자의 경우는 내용이 먼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내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뚜렷 명확한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주제의식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불투명하고 모호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내면에, 그죠? 어떤 엉어리진 어떤 언어 이전에, 언어는 형식이니까 형식 이전에 내용이 먼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든 소설가든. 근데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매체 혹은 매개 혹은 표현 양식을 통해서 두 개가 긴밀히 결합되어서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작품이 되죠. 이때 의미가 발생합니다. 의미는 형식보다 먼저 있을 수도 있고 형식과 결합되는 순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최종적인 작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독자가 읽을 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언제 처음 생성되느냐, 그리고 처음 생성된 의미가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작품이 유지되고 독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학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복잡하지만 좀 단순화시키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창작 행위를 할 때는 내용이 먼저 있고 거기에 형식이 결합되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미가 그 안에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자, 구조란 말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의미는 하나의 의미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분적인 의미들이 긴밀히 결합되어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보세요. 서정주 초기시의 의미 구조 연구입니다. 그런데 의미 구조에 접근하려면 처음부터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지금 서정주가 아니거든요. 서정주는 그렇게 해서 시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시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독자 혹은 좀 고급 독자라면 비평가 혹은 연구자,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서정주 시를 지금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의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먼저, 내용이 먼저 있고 그것이 형식과 만나서 시가 되었는데 우리는 시로부터 형식을 거쳐서 다시 최초의 의미의 단계까지 가야 그 의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구조란 말을 계속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부분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분적인 의미가 결합되어서 전체적인 의미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만든 그것을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거쳐야 되겠습니까? 의미 구조가 아니라 형식 구조를 거쳐야 되겠죠. 형식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의 형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지. 자, 저거 보세요. 이미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시에는 대체로 감각적인 언어들이 사용됩니다. 추상적인 언어보다. 그러니까 사랑, 우정, 진리 이런 것들은 다 개념어고 추상어죠. 그건 의미만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 우정, 진리, 그죠? 그런 걸 감각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념어, 관념어죠. 그럼 이미지는 뭐예요? 감각적인 언어입니다. 시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언어,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그죠? 청각적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샛별 같은 눈동자 했을 때 샛별이 시각적 이미지죠. 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니까. 그죠? 또 청각적 이미지도 있겠죠. 시는 이렇게 감각적인 언어들을 주로 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는 개념어보다 이미지를 중시할까요? 인간은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사고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개념어 쪽으로 종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을 잃어버리죠. 다시 개념적인 언어로부터 감각적인 언어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시는 감각적인 언어,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동화된 우리의 언어 감각을 다시 원초적으로 우리의 감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이 사고방식은 항상 추상화로 갑니다. 추상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인간의 사고가 개념화, 추상화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능력 중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걸 고도의 추상화, 개념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개념화, 추상화되는 사고는 뭘 상대적으로 상실합니까? 이 감각적인 우리가 체험하는 감각적인 것, 느낌, 뉘앙스, 그죠? 분위기, 그리고 감각들, 그죠? 생생한 것들을 자꾸 상실하는 대가로 이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상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걸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의 아주 훌륭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는 혹은 예술은, 시를 포함한 예술은 다시 잃어버린 그 감각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공통점은 모든 문학과 예술의 공통점은 그 중에서 특히 시의 언어는 그러한 감각을 회복하는 그죠?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오히려 추상어를 사용하는 시는 우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감각적인 언어를 그죠? 이미지를 그래서 구사하는 것이 좋죠. 내가 지금 시의 언어 형식 할 때 의미 구조하고 형식 구조 할 때 의미와 형식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국 현대시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금 개념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첫 번째 시의 뭐예요? 형식적 구조 중에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이미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 그 이미지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장 혹은 구나 절로 이렇게 결합되는 차원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자, 비유와 상징에는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장 기본이죠. 비유는 뭐예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이 사용하는 거고 상징은 원관념을 생략하는 거죠. 이때 보조관념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너무 간단한 예, 샛별 같은 눈동자 했을 때 뭐가 보조관념이에요? 샛별이 보조관념이죠. 눈동자가 원관념이잖아요. 그 사람의 초롱초롱한 예쁜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샛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가 빌려온 거잖아요. 그죠? 원관념, 보조관념,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조관념으로 활용하는 이 이미지가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적 언어의 첫 번째 ABC 할 때 A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비유로도 사용되고 상징으로도 사용돼요. 서정주 시에도 상징이 많이 등장하고 한용운 시에도 상징이 많이 등장합니다. 님이란 게 상징이죠. 한용운의 님, 서정주 시에 나오는 이 피라고 하는 것도 상징입니다. 서기 시에 피가 막 붉은 피가 막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뱀이 등장하고 그 피도 상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왜 이미지입니까? 감각적인 거죠. 그 붉은색, 피 하면 붉은색이 떠오르고, 그죠? 그, 뭐라 그럴까요? 촉각적인 것도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색채도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생명, 혹은 죽음, 열정, 욕망, 온갖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상징이죠. 이미지는 감각적인 언어이자 그 안에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얻어지는 비유나 상징에는 시의 형식으로서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활용되면서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내가 의미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형식 구조를 통해서 의미 구조에 접근해야 되니까 서정주 시에서 중요한 형식 구조가 무엇인지 내가 파악을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뭐예요?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정주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 못지않게 상징을 시에서 많이 사용한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주의 상징 구조를 통해서 의미 구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서정주 말고 또 다른 시인의 경우는 시의 형식 구조 중에서 형식을 통해서 의미에 접근, 즉 내용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시인은 상징을 중심으로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운율을 중심으로, 즉 시의 리듬감을 중심으로 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로 딱 이렇게 고정될 수는 없죠. 상징을 주로 사용하는 시인이라고 해서 상징만 사용하고 즉 리듬감, 운율이 없는 건 아니겠죠. 서정주 시에도 운율이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연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연구 방법을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예를 들면요, 운율을
활용을 잘해서 그 운율적 효과가 시의 의미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시인이 있다면 그것은 형식 구조 중에서도 운율 구조를 잘 분석해서 의미 구조에 접근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자가 혹은 비평가가, 연구자가 잘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징 연구를 통해서 서정주 초기시의 의미 구조에 접근했다고 우리 수강생들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식을 찾아서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제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접근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힌트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마리를. 자, 첫 번째.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는 비유와 상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비유와 상징 중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하위 범주가 또 많잖아요. 그죠? 비유 안에서는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어인법도 있고 다양한 비유법들이 있죠. 상징과 비유, 비유와 상징 다 이미지가 그것은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운율, 이건 리듬감이죠. 이걸로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의미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아마추어들은 시인이 바로 화자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일기 쓰는 사람이나 일기 쓰는 사람하고 일기에 나오는 나하고 같은 인물이죠. 시도 소설 못지않게 어떤 등장인물을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화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시적 화자란 말을 우리가 쓰죠. 시적 화자가 시인과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동일 인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문학 예술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혹은 실화가 되죠. 그죠? 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과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문학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허구적으로 가상으로 설정한 여러 가지 장치들 때문에 문학이 되는 겁니다. 실화, 그죠? 논픽션, 실화는 문학이 되지 못하죠. 그럼 문학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학이 문학인 이유는 바로 시를 포함해서 소설도 그렇지만 이 허구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허구적인 설정이라 그래서 그게 허황됐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허구적 설정을 함으로 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내면의 진실이라든지 인간과 사회의 관계라든지 이 문학이 어떤 인간과 사회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 장치가 바로 이 허구적 장치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화자가 중요하죠. 서정주 시에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작품, 지금 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작품 중에 추천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추천사가 뭘까요? 사자는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글에 붙이는 거니까 추천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그네뛰기 놀이를 얘기합니다. 춘향이가 그네를 띄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게 서정주 추천사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화자가 누굴까요? 서정주가 아닙니다. 춘향입니다. 그죠? 춘향이가 화자가 되어서, 즉 주인공이자 화자가 되어서 몸종인 향단이 보고 그네줄을 좀 세게 밀어달라, 힘껏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지상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왜? 괴로워서. 무엇이 괴로울까요? 주인공은 지금 춘향입니다. 화자도 춘향이고요.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죠. 이 현실 속에서의 사랑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세상으로 나를 밀어다오. 지금 그네를 타는 것입니다. 춘향 좀 보면 큰 나무 밑에 큰 그죠? 그네를 보통 명절 때 그죠? 한복 입고 그네 타죠.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예술적 이 진폭이 그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서정주가 쓰는 시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자기 자신만이 화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술적 뭐예요? 가능성과 진폭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연구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정주 시를 화자적인 측면에서도 유형을 설정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와 연관해서 중요한 형식 구조 중에 어조란 게 있습니다. 어조는 말하는 태도죠. 우리가 어조란 말은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톤,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 비꼬는 말투로 하거나 정색하고 하는 말이나 또는 뭐예요? 놀리는 말이든 다양한 유머의 말투든 우리는 그 사람의 어조, 즉 말하는 사람의 말투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정반대의 그죠?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는 더 우리의 일상 언어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화자의 말투, 즉 어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캐치하지 않으면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공통적으로 형식 구조에 해당되는 이 요소들이 경유해서 이걸 잘 분석해서 의미 구조에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죠. 왜? 일상 언어도 그렇지만 시의 언어는 더군다나 미묘하고 복잡한 언어의 형식을 갖고 쓰여지기 때문에 형식 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의미를 포착했다고 생각하면 잘못 시를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나 비유와 상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운율, 리듬이죠. 운율에도 복잡한, 그죠? 하위 범주들이 있습니다. 운율은 운과 율로 나눠지고요. 그죠? 율은 다시 강약률, 고저율, 음보율, 음수율, 다양하게 또 그 안에서 나눠집니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다양한 운율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공인된 것도 있지만 계속 경쟁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형식 분야만 해도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자와 어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서정주 초기시를 어떤 형식 구조에 주목해서 의미 구조에 접근했다고요? 상징에 주목했다. 그 상징은 형식이자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피를 예를 들었죠? 피는 어떤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욕망이라는 의미도 있고,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 이제 이 서정주 작품들을 그 상징 분석을 중심으로 의미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접근해 볼 겁니다. 자, 이걸 전체를 다 이제 공부하는 건 어렵고, 우리가 작품 중심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석사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뭘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한 시인을 선택하고 그 시인의 작품을 두세 편 엮어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 나름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채택했어요? 서정주 초기 시의 상징을 분석해서 하나의 상징, 지금 피라는 상징을 예를 들었죠? 그거는 여러 상징 중에 하나겠죠. 근데 피라는 상징 말고 이슬이라는 상징도 있고, 하늘이라는 상징도 있고, 바다라는 상징도 등장해요. 그러면 A라는 상징, B라는 상징, C라는 상징이 각각 이 서정주 시의 초기 시의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왜 내가 의미 구조라고 했을까요? 상징도 그냥 상징이 아니라 상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 구조에 해당되는 의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징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구조. 그 구조의 상상력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피와 하늘의 관계가 무엇이고 바다와 그죠? 이슬의 관계는 다 무엇인가? A, B, C, D 가능하면 더 많이. 그래야 더 복잡한 상상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정주 초기 시의 상상력의 구조를. 내가 바다만 연구했다. 그건 일부의 서정주 상상력의 일부 상징 구조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피를 연구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학부 학생들도 그렇고 석사 과정생들도 이제 논문을 쓰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서정주 초기시의 피상징 연구. 그거 하나만을 지금 연구하겠다는 거니까 구조가 못 되죠. 아까 내가 구조라는 것은 A, B, C, D 가능하면 더 많은 상징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지,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야 의미 구조도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설명을 미리 전제하고 이제 첫 번째 작품 자화상으로 분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재가 있는 사람은 2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부교재 작품 내가 제시했죠. 이게 다 전집에서 전집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정주 전집이 이게 82년도에 나온 것이고 민음사에서 나온 거는 꽤 오래됐죠. 83년도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연구할 때만 해도 이 전집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데 2015년에 최근에 이 전집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나무에서 나온 미당 서정주 전집 1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작품들 말고도 최소한 이 서정주로 과제물을 1차 과제물을 하려는 학생들은 이걸 그죠? 어떻게든 구해서 지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뭔가를 건질 수 있어요. 자, 자화상을 역시 내가 그냥 분석한다고 그러지 않고 구조 분석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학기 내내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자화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는 자꾸 읽어보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지금 이 표기법도 이렇게 안 왔다 하는 것은 아마 이 전집에서 그렇게 표기했고요. 최대한 현대어로 다시 고친 전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안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팥뿌리같이 이건 오타가 났네요. 늙은입니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꽃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말줄임표고요.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이것도 오타네요. 갑5년입니다. 갑5년이에요. 갑5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0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뭐였다. 원래는 이제 바람이었단데 여기에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합니다.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이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자, 이 앞에 가로 안에 숫자는 행을 얘기합니다. 삼행은 이게 하나의 행이죠. 줄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도 이건 하나의 행입니다. 그래서 1행부터 16행까지 연이 하나, 우리 여기도 교재를 잘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12행부터는 사실은 여기 연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연으로 되어 있고 총 16행으로 되어 있는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자화상은 이 전집 마찬가지고 전집의 맨 앞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 시집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전집은 열 몇 권의 시집을 다 모아놓은 거겠죠? 그런데 첫 번째 시집의 첫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서정주 초기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인데 마치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작품입니다. 서시란 제목을 안 붙였죠. 대신에 자화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작품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를 쓰는 시인이 현재 시점이 23살입니다. 23살인 서정주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붙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자화상이잖아요. 자기 모습을 유명한 고호의 자화상, 기에 그죠? 붕대 붙여가지고 고호의 자화상. 이것은 시로 쓴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를 시로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이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구조 분석을 합니다. 시 한 편도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 한 편이 다른 시들과 모여져서 서정주 초기 시의 전체적인 상징 구조를 이루고 또 그 상징 구조는 의미 구조를 이루지만 그 시 한 편 안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그 시 한 편을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조 안에 또 구조가 있고 또 안에 구조가 있는 거죠. 원래 모나드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부분이 전체를 다 담고 있으면 구조 안에 또 구조가 있고 구조 안에 또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의 구조를 잘 분석하면 나는 이 작품이 모나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서정주 초기시에서 이 작품을 제일 먼저 분석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잘 분석하면 서정주 초기시 전체의 구조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서정주 초기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잘 보면요. 자화상인데 보통 그림으로 그리는 자화상은 현재의 모습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회화는 그렇습니다. 회화보다 시가 내가 볼 땐 그래요. 더 고도의 예술작품이란 것은 시는 자화상을 그리면서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까지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 한 편 속에. 이 작품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행부터 6행까지를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시 한 편 속에서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1연과 2연 사이에는 의미의 맥락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1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눠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6행까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시는 1년, 2연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다는 겁니다. 1년이 다시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이 그대로 해당돼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자화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한 편의 시로. 자, 보세요. 1행부터 6행까지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 분석은 좀 더 물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과학수사 알죠? 이 사람, 형사가 이 사람 범인이다. 심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고문을 막 해가지고 뭐예요? 조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어. 그런데 어디 가야 최종 판결이 나요? 법정에 가서, 그죠? 소송이 걸렸을 때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물증이 없으면 그게 다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수사 강조하잖아요. 모든 물증을 잡아야 되죠. 그게 DNA든, 우리 그 유명한 살인의 추억, 그 범인이 뒤늦게 잡혔잖아요. 그것도 다 과학적인
물증이 나중에 확인이 돼서 잡힌 거잖아요. DNA 수사가. 그러면 시도 내 느낌으로 이게 과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을 통해서 서술해야 그것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 1행부터 6행까지를 나는 과거라고 봤을까요?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서 있을 뿐이었다. 먹고 싶다 하였으나 닮았다 한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 7행부터는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바람이다 하더라 읽고 가나 아늘난다. 자, 11행이 가장 묘합니다. 아늘난다는 미래죠. 미래죠. 지금 결심하는 거지만 미래 상황을 지금 내가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1행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예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뉘어치지 않을란다. 그래서 이연에 가면 이게 미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 한 편이 서정주 초기 시에서 자기 자신의 시적 생애, 시인으로서의 삶을 과거의 자화상, 현재의 자화상, 미래의 자화상을 그림으로 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편의 시가. 그래서 이 구조가 내가 볼 때는 서정주 초기 시에서 상당히 지배적으로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식 구조도 이루고 있고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작품 한 편을 정말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치밀하게 잘 분석하면 서정주 초기 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시간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현대문학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강의 소개를 했고, 첫 번째 작품으로 서정주의 자화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서정주의 자화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